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이 하나인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하여튼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는데 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부터 우리가 개강했죠? 그래서 오늘 토요일 날까지가 이제 세법 마지막 시간이에요. 어떻게 좀 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꾸 이제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웬 무슨 팔자로 여기 와 있을까? 아저씨의 강의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괜찮아요. 다 그렇게 출발해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1월 달, 12월 달은요, 우리 입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통합본으로, 2차 통합본으로서 입문서가 났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우리 11월 달, 12월 달은 세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 과목은 다 뭐로 구성됐습니까? 법 과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부동산 학계로만 빼놓고. 그러면 여러분 여태 법 없이 살다가 오셨을 텐데 갑자기 매일 법하고 친하게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우리 법률 용어.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와는 달리 법률 용어는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을 보든지 공법을 보든지 기타 다른 법을 봐도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 세법도 법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에 대한 어떤 고유 용어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지 세법 용어라든지 또는 과세 체계 이런 것을 11월 달, 12월 달에 살펴볼 겁니다. 다만 세법도 역시 법인데 특징이 있어요. 다른 법과는 달리 세법은 과세권자와 납세무자의 어떤 상대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다 보니까 다른 법과는 달리 상당히 세법은 흥미가 진진합니다. 재밌어요. 전혀 안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재밌어요. 세법만큼 재밌는 과목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은 과세권자 입장이에요? 납세무자 입장이에요? 납세무자예요. 납세무자. 그러면 우리는 납세무자는 여러분 어제도 뉴스에 나왔죠. 그제도 홈택스 해갖고 연말정산 예고 시스템을 도입해갖고 현재까지 발생한 경비 등을 통해서 앞으로 소득세 남은 2개월 동안에 얼마만큼 행위를 취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러한 어떤 예고 시스템이 시행된다. 그 왜 그러는 거야 다? 여러분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려고 그래? 적게 내려고 그래?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그래. 가능하면. 왜 그런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우리 한번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이죠. 무슨 시간이에요? 부동산 세법이에요. 세법. 자, 이 중에서 세법 중에서 요 세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바로 뭐라냐면 세법 그럽니다. 세법이라서 어떤 분은 법이 세 가지 말하냐, 세 가지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바로 부동산 세법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무회계 전문가로서 있는 것이 공인회계사, 세무사라는 별도의 세무회계 전문가 자격심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세법 중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세법 중에서도 모든 세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의 주된 중개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배운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부동산 세법이 들어온 이유는 것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 등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배운다는 것이 바로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원래 자본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경제 행위를 규제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말한 세법은 제일 중요한 제약 요건 바로 뭐와 관련된 거다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공인중개사의 중개 목적물이 뭐니까?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바로 그 중개사의 중개 목적물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법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경제 행위를 규제하는데 그 중에서 그 규정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러분이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이면 시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법에 나와 있더라도 부동산과 전혀 관련이 없어. 이래서 금융자산, 여러분 은행 많이 거래하시죠? 그래서 은행 등을 거래하다 보니까 수많은 예금이라든지 그러한 금융자산에 또는 요즘 많은 재테크 수단을 넣어서 주식하신 분들 계세요. 우리 세법도 주식에 관한 규정이 많아요. 그러면 그 주식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해당 규정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드실 테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됐더라도 시험범위에서 벗어나니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죠? 시험에 뭐가 나와요? 그거 하러 오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 공부할 줄 몰라서 오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은 우리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세법인데 이 부동산 세법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16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하나의 과목으로서 독립된 과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에 관한 관련 법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든지 또는 뭐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는 지저분한 법률인 지적법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시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고요? 24문제가 나오네요. 24문제. 그래서 세법 16문제, 공시법 등에서 24문제가 나와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세법은 40문제가 아니라 몇 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16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역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수가 큰 거에 비해서 얘들은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투입 정도, 노력하는 정도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법은 토요일날로 밀려버렸어요. 참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사회생활 하시고 다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주말에 상당히 많은 바쁘신 일들이 발생할 텐데 세법이 제일 취약 과목이다 보니까 일로 가요. 토요일날로.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실무에 나가시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세금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땐 별로 안 하다가 실무 나가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하거나 소공으로 들어가셔서 기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근데 고객은 와가지고 자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물어보는데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죠. 이놈의 우린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맨날. 그러니까 이놈은 공인중개사한테 뭘 물어보기만 하면 맨날 시험 범위가 아니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어제도 느닷없이 제가 전화 하나 통화 받았어요. 현업에 계신 분한테. 그러면서 뭘 물어봤냐? 종합부동산세 상담하러 왔는데 부부가 각자 주택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느닷없이 질문 들어왔어요. 끊어버렸어요, 저는. 안 받아나. 시험 끝나고 가서 AS까지 해달라는 분이 계신데 AS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법은 16문제가 나오고 공시법과 지적법 합쳐서 24면서 하나의 과목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서 오셨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과락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과락이 없어야 돼요. 과락. 과락이란 건 뭐 여러분 다 아시죠? 40% 미만 맞는 걸 말하죠. 40% 미만을 받으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겁니까? 불합격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프로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요? 40% 이상. 그러면 4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16문제 이상은 맞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몇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과목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배우셨던 민법과,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학계론이 바로 무슨 과목이고요? 1차 과목이죠. 그 다음에 2차 과목으로서 나오는 거 바로 중개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시세법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법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그러니까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에서는 문제가 5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실질은 몇 과목으로 구성됐다? 6과목으로 구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조건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과락. 몇 프로 이상 맞아야 돼? 40% 이상. 그러면 여기서 세법과 공시법은 어떻게 40% 이상을 맞아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도 40% 이상, 여기서도 40% 이상 과목별로 구분해서 40% 이상을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총 몇 문제에서 40문제에서 40%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시법, 우리 세법 16문제 다 맞으면은 일단 뭐는 면한가? 과락은 면한 거죠. 그래서 결론, 공시법과 세법은 구분 없이 총 몇 문제에서 40문제에서 16문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것이고 세법에서 40%, 공시법에서 40% 구분해서 맞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총 구분, 과목 구분 이시 없이 과목 구분 없이 합한 40문제에서 40% 이상만, 즉 16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죠. 그러면 이 과목별로 과락이 없어야 되는 것은 최소한 과목별로 몇 프로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40%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비록 얘가 문제수가 적다 하더라도 세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금이 발생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쫓아오는 게 바로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 그래서 비록 세법은 16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여러분 많이 공부를 하셔서 실무 나가셨을 때 자신감 있게 고객들을 상대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과락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조건 평균 몇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60 이상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게 이제 쉽냐 어렵냐?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 못하면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한 걸 후회해. 남들은 다 시험에 합격해서 저 합격자 모임에 막 나오고 저 카페도 뭐 저 합격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개불 같은 소리예요. 다 본인이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나는 저 어두운 곳에서 외치고 있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 시험에 떨어지면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이렇게 40% 미만에서 60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 두 가지 합쳐서 80문제가 나오고 그 중에서 몇 문제를 합쳐서 2로 나눠서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60 이상이죠. 이 바로 1차 과목이 민법과 학계론입니다. 자, 이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이 조건 충족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뭐죠? 역시 2차 과목도 몇 과목으로? 총 120문제에서 3으로 나눠서 평균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60 이상이죠. 그래서 이 조건도 충족했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 최종 뭐가 되는 거죠?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도지사한테 가갖고 합격증을 받으러 갔을 때 합격증 받고 났을 때 허무함이 확 밀려온대요. 왜냐면 합격증을 주는데 합격 용지가 뭐좀 이렇게 봉황 또 이렇게 막 있고 대통령 명의로 합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A4 용지나 합격증 이렇게 시다 보니까 이 A4 용지 한 장 받으려고 내가 이 고생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저를 저 여의도 국회 쪽이나 청와대 쪽으로 보내주면 저는 공인중개사 합격증에 봉황을 박아드리고 대통령 이름으로 발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뭐.
근데 1차는 붙었는데 2차가 조건을 충족을 못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차만 합격되고 1년의 유예를 받아서 내년에 다음 연도에 2차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 공부할 때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시험에 끝나고 이런 분들 많아요. 2차 과목 교수 만나갖고 교수님 2차는 붙었어요.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요 1차가 2개가 부족해요. 하나가 부족해요. 이상하게 떨어지면 확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꼭 하나 아니면 2개 부족하다? 근데 진짜 하나 2개가 부족한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럼 이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종 불합격되는 거죠. 요걸 유예받는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에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16문제 나오지만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법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아마 우리 11월 달부터 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미 공부하신 분들 계시겠고 공부하신 분 계시고 오늘 처음 이제 우리 올해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겠다 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합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가 붙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차가 붙어야 됩니다. 1차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부터라도 11월 달, 12월 달부터 공부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는 무조건 최우선 배분이 어디다 배분돼야 되는가? 1차 과목에 배분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는 거의 뭐 지금 1차에다가 여러분 올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돼야만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한 기본적 수단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은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오셨을 텐데 5월 달부터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면 1차가 안 잡히니까 2차도 불안하고 2차 공부하자니 계속 1차가 이리 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표를 꼭 좀 계획표를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그 가능한 시간 중에서 1차 과목이다 최소한 얼마만큼 시간을 투입하실 건가. 그런 계획 없이 하시는 분들, 계획 없이 공부하시는 분은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을 겪고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공부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워놓고 공부하시는 분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초반기에는 일단은 1차 과목에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로 넘어야 돼? 2차로 넘어야죠. 2차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바로 공법입니다. 과목은 제일 어려운데 선생으로는 제일 좋아. 그죠? 아닌가 봐. 그래서 공법까지 넘어오셔야죠, 공법. 그리고 여러분 특히 중개법은 공인중개사의 가장 효자 과목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개법입니다. 중개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따셔야 됩니다. 여기서 최대한 점수를 따놔갖고 이 남는 점수를 여기에다가 보충 보완해 줘야 돼요. 선생은 좋은데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별로 차이가 없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얘는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보통 합격생들도 50대 전후로 왔다 갔다 하려다 보시면 돼요. 많으면 55. 물론 이제 60 넘어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 부족한 걸 어디서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개법에서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제 카페에도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교수님이 1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평균 미달로 가는 거죠. 평균 미달로 가는 것이 여기서 50점대다. 여기 한 58점이다. 60점이다. 여기서 62점이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 미달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 여기 50밖에 안 나왔으니까. 여기 55 나왔어도 평균 미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중개법에서 여러분 최소 75 이상은 맞아줘야 돼요.
75점 이상 맞아준 과목에서 15점 남는 거를 어디다가 공법이나 혹시 부족한 세법에다가 공시법에다 배분해 줘야 돼. 그래서 평균 60을 넘겨. 이 전략이 수립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근데 중개법 맨날 일로 매진 공법만 1년 내내 했어. 근데 중개사법에서 점수가 60점 간단히 넘어갔다. 그러면 이분 거의 90%는 평균 미달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공부 가능한 시간이 있을 때 특히 주부님들이 많다 보니까 주부님들은 공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 학원 끝나고 조금 뭐 한두 시간이라도 여기서 공부하고 가면 다행이죠. 집에 가면 또 살림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주부님들은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됩니다. 알차게. 그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계획표를 만드셔갖고 내가 하루 공부 가능한 시간에서 어느 과목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 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계획 없이 공부하다 나중에 5월달, 7월달 가면 이제 발목 잡히는 거예요. 11월달, 12월달은 이나 여러분 공인중개사 과목에 대한 맛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1월달부터는 일로 매진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업 끝나고 점심 드시고 오후에 학원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가셔야 돼요. 최소한 공부하다 가셔야 됩니다. 저녁 전까지는. 또 어떤 분은 가끔가다 학원을 문화센터 다니듯이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앉아 듣고 있다가 그냥 가. 그럼 그분이 가끔가다 이런 말씀하세요. 교수님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는 것은 여러분이 복습할 때에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설명을 드린 거고 그걸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안 하시면 여러분 수업 아무리 백날 1년 내내 열심히 들어도 효과 없습니다. 왜? 내게 아니니까.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예습은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습은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부터 공부가 안 되면 이게 나중에 이 3월달, 5월달 가면 쫓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같이 여러분들 1월달 오늘 첫 출발했습니다. 이번 주 첫 출발했습니다. 그럼 시험 보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다 끝까지 가면 좋은데 다 끝까지 못 갑니다. 제가 볼 때는 막 반 이상이 뚝 나갑니다. 7월달, 9월달 되면 반 이상이 없어져서 다 어디 갔어? 저는 막 잡으러 다녀요. 집에다 막 전화 건다. 귀대기 부인이 학원에 나오셨네요. 나갔대. 근데 학원에는 없어. 그래서 작년에 5개 집안을 내가 말아먹었어. 학원 간다고 나갔는데 학원에 안 왔거든. 집에 전화 걸어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냐? 이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초반에는 여기다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결국 우리 공인중개사에서 메인 과목 3과목 하면 이렇게 1차 과목과 우리 공법이 메인 과목이죠.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시간 배정할 때는 중개법에서 최대한 고득점 전략을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에서는 본전, 그냥 60점, 뭐 62, 3점. 그리고 여기서 50점 내에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50점 부족한 걸 어디서 커버하겠다? 중개법에서 커버하겠다.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배분 별로 잘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첫 수업 들어갈 때 강조하는 것이 이러한 합격하기엔 조건에 따라서 과목별로 시간을 배분해야 되고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싸움할 때는 전략이 있는가? 근데 전략 없이 공부하는 게 전략이다 분도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한다. 비가 오네. 공법 해야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민법 해야지. 구중증하네 학개론 해야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쫓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우리 11월달, 12월달에 입문 과정이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이 과목, 세법은 이런 과목이 돼. 공법은 이런 내용을 배운대. 중개법은 이런 내용을 배운대. 민법은 이런 걸 배운대. 학개론은 걸. 그래서 한번 감을 잡으시고 그 감을 본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니까 나 민법 들어도 모르겠어. 모릅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오셨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100% 합격하는 비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 비법은 여러분도 다 알아요. 첫째, 기본서를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서 하나라도 제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소중한 걸 몰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본서나 또는 뭐 핵심 나중에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올 텐데 그 자료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주어진 자료 하나를 제대로 못 보면서 이것저것 그냥 온갖 자료는 죄다 끄집어내. 이 학원에 왔으면 이 학원의 선생을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저쪽 학원 가면 저쪽 학원 선생 열심히 듣고 그 책을 열심히 보시면 돼요. 이 학원에 와서는 저 선생 거 듣고 있고 저 선생 자료다. 그리고 저 학원 가면 또 이 선생 이상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시험에 떨어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서나 선생이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강단에 쓴 사람들 저를 빼놓고는 다 이 계통에서 10년 이상씩 정말 프로로 날리는 분 계신 분입니다. 기본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만 제대로 잡겠다. 올해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저 나중에 보면 저 라카에 사물함에 들어갈 데가 없어. 이것저것 자료는 최대한 모아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자료상이라 합니다. 공부는 못하면서 자료만 얻어다 놓고 마음만 그걸 가지고 뿌듯해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한 권이라도 제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오리엔테이션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이제 세법으로 한정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바로 세법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자료를 보시면 276쪽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거기를 그냥 펼쳐놓고요. 그러면 부동산 세법에서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좀 잡아봅시다. 자,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의 법률을 배우는데 이때 우리 이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의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각종 부과되는 세금을 바로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입니다. 여기서 취득, 보유, 처분이라는 것은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 뭐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 등에 의해서 취득했다. 부동산을 매매 등에서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뭐냐? 그리고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뭐가 부과되는 거냐? 그리고 내가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을 달성해서 처분한다. 그럼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법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뭐다? 부동산 세법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지방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느냐? 제일 먼저 취득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겠죠? 뭐라고 돼서 제목이? 취득세. 아, 부동산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죠.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네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음 중 부동산을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놓고 답은 취득세를 원한 적도 있어요. 아씨. 처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고 해놓고 답을 출제는 뭐로 요구했어요, 여러분? 취득세 요구했어요, 취득세.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이 세금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얘는 처분이 아니라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답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맞으세요. 그래도 16문제에서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취득은 뭘 취득했다는 얘기냐면 뭘 취득한 거죠? 부동산의 뭐를 어떠한 거를 부동산의 뭐를 소유권을 여기서 취득했다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의 뭐를 취득한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런 권리를 배우는 과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이죠, 민법.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발생하는 각종 권리를 공부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이요? 민법이죠, 민법.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겠죠? 내가 이 부동산, 내가 이 아파트를 취득한다. 취득 목적이 있겠죠. 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나는 거주 목적의 주택이 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별개의 투자 목적을 하나 더 산다. 난 임대업 할 거다. 그럼 임대를 할 때에 각종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겠죠. 내가 이 부동산 샀을 때 이 부동산 향후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냐, 보합 유지할 거냐, 떨어질 거냐. 그런 경제적 의사결정하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취득가액에 적정한 대가가 있는 거, 대가 관계를 존속하느냐 못하냐. 그러한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 학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차 과목이 학계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취득이라는 것은 뭐를 취득하는 거다,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반드시 소유권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렇게 나오네.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해놓고,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해놓고 뭐가 나왔냐면 부동산 임차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부동산 임차권. 나 임대차 들어갔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권의 권리를 취득했다. 그럼 이때에 그 임차인이 취득한 임차권은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왜 없어? 그렇죠. 소유권이 아니니까죠. 그러니까 가끔가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기본 과정을 우습게 하시고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기본이 튼튼을 하신 분은 분명히 시험에 합격합니다. 기초나 기반이 허약하신 분은 상당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기초에 충실하라. 그래서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은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여러분한테 구축하는 데 많은 중점을 쓸 겁니다. 그리고 당장 11월 달, 12월 달에는 본격적인 진도를 못 나가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가 세법은 매년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매년 개정됩니다. 역시 물론 올해도 내년에도 개정되고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법률 요건 들어갔다가 괜히 개정이 돼버리면은 또 이 개정된 걸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11월 달, 12월 달에는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냐? 취득세요. 근데 내가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뭘 받았어? 대출 받았죠.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대출 받아서라도 집 사라. 한때 작년, 올 초까지만 해도 계속 그랬죠. 그래서 LTV, DTI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을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집을 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 뭘 요구하냐? 대출해주다 뭘 요구할까요? 은행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격을 믿고 안 믿고? 안 믿어 여러분은. 뭘 요구해? 담보 제시하시오. 네가 돈을 못 갚았을 때 은행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 담보 제공입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사고자 하는 주택을 뭘 하라는 얘기야? 담보로 제공하자는 얘기죠. 담보로. 그럼 은행에서 담보를 잡았어. 그러면 그 담보를 갖고 있다는 권리를 제3자한테 알려야 돼? 못 알려야 돼? 알려야죠. 그 제3자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알린다.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시. 그래서 바로 공시법이 나오는 거죠. 부동산 공시에 관한 내용은 어떻게 할 거냐?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할 것이냐? 이때 은행에서 당연히 공시락에서 뭐를 설정하냐? 저당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등기나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또 부과됩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니까 은행에서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이란 권리를 등기부상에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득세는 자 잊으시면 안 돼요. 취득세는 과세 물건에 뭐를 취득했을 때고 여러분? 소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관련 등기래. 여러분이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고 도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내 매수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겠죠. 그죠? 이전 등기를 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예요. 부동산 취득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러 번 명의로 이전 등기하겠죠. 이때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예요.
자, 봐, 이제 이런 게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전 등기하는 것은 뭐를 이전하는가? 그럼 소유권과 관련된 건 뭐로 가야 되는가? 취득세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은행에서 뭘 설정해서? 저당권 설정해서. 저당권은 소유권 외의 담보물권이죠. 담보물권과 관련된 등기는 어디로 가는가? 그건 등록면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에서의 구분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는 어디로 가는 거고? 취득세. 소유권 외의 물건이나 임차권 등 기타 권리를 등기 등록할 때에 부과되는 세금마다 바로 뭐다 여러분? 등록면허세입니다. 우리 공시법 등기부터 들어가요? 지적법부터 들어가요?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구분합시다. 소유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뭘로 낸다? 취득세를 낸다. 근데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했다. 또는 뭐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해달란다. 임차권 설정해달란다. 그런 전세권, 임차권 또는 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할 때는 뭐로 부과하는 거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를 부과됩니다. 어떻게 좀 구분됩니까? 예,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일 때는 취득세로 가는 거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뭘로 가는다? 등록면허세를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201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등록세, 면허세 따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종전의 등록세와 종전의 면허세 합쳐서 뭐라고 표현한가? 등록면허세라 합니다. 근데 이 면허는 우리 부동산과 관련이 없고 사업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면허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거와 면허에 대한 게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이 중에서 면허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부동산 관련 등기에 대한 것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합시다. 아,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가 있게 되면 뭘 또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입니다. 근데 내가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았다? 오, 예. 뭘 받았어요? 상속. 여러분 상속 받고 싶습니까? 네. 진심으로? 네. 그럼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 상속세, 증여세가 빠졌습니다. 원래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근데 그게 빠지고 부가가치세도 시험 범위에다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세법에서 일부가 빠지면서 공시법 20문제, 세법 20문제 나오던 것에서 우리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가 빠지면서 그 줄어든 만큼 문제수 4문제가 빠진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간가? 공시법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 선생이나 세법 선생이나 키는 어때? 공시법 선생이나 세법 선생이나 키는 어때? 짧죠? 응? 짧죠? 왜 짧아요? 문제수가 적어서 그런 거야. 죄송합니다.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십니다. 뭔 소리 하고 있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옆에 분이 오셔갖고 아, 나 이번에 아파트 저기 서울 마지막 남아있는 위례 신도시 35평짜리 그냥 거주 목적 하나 분양받았어. 나 이번에 부동산 취득해서 부동산 상속받았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좋겠다, 너는 스키야. 자, 그래서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뭘 받으면 증여받으면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취득한 거죠? 상속을 받았다, 증여받았다는 건 뭘 취득했다는가? 소유권. 다만 얘들은 상속과 증여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상속과 증여의 공통점은 뭐예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상. 상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증여받기 원하십니까? 왜? 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속을 받으려면 누구 잘 만나야 된다 그랬어? 부모님을 잘. 집에 가서 여러분 부모님한테 확인받으세요. 아버지 나 상속세 내야 될까?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런 걱정 하덜덜덜 말아라. 그러면 부모님은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 뭐라도 잘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대안으로. 그렇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죠. 배우자. 난 다 실패했어.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험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재산 취득한 이후 이제 취득세 등록료세가 부과된다면 이제 취득한 이후 이제 뭐 하면은 보유하면. 어머, 너 부동산은 뭐야 했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산이죠. 재산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재산이 바로 뭐 여러분? 부동산이죠. 부동산. 재테크 재산할 때에 재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부동산, 그 다음에 각종 금융자산,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식 등이 있게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어떤 재산을 뭐하면? 보유하면 역시 보유하는 데 단계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걸 바로 뭐냐? 재산세랍니다. 재산세. 자, 이렇게 해서요. 옆에 언니가 갑자기 이렇게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나 죽겠어. 딱 그래. 그러면 그분이 진짜 짜증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하는가? 나 뭐 있다? 재산세 있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또는 본인이 뭘 내고 계시면 그분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야 돼요.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재산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재산세라는 것은 재산을 뭐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은행에 딱 입행하고 나서 인사부에서 마지막 최종 학교 통보 조건으로 뭐가 냐면 그 당시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재정 보증인 2명을 세우라고 그래요. 마지막 인사부에서 너는 최종 합격됐다. 근데 마지막 하나 조건이 있다. 은행원은 뭘 취급하니까? 현금을 취급하니까 현금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끔가다 뉴스 시간에 나오죠. 농협 직원 무슨 여직원이 뭐 빼돌렸니 무슨 직원이 빼돌렸니 그렇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증이 발달되지 않았다 보니까 뭘 요구했냐? 재산세 납부 실적 있는 재정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사람 2명 이상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님한테 아버지 당신 아들이 은행 가려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 재정 보증이 2명 세우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2명의 재산세 납부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한테 보증을 받아갖고 마지막 또 보세요. 그래서 재산세가 있다. 뭐가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재산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세요. 지역 자원 시설세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방세 쪽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 쪽에서. 자, 지방세는 글자 그대로 누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지방세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누가 부과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당연히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 어렵지 않네요. 자, 우리 첫 번째 세법 용어 나왔습니다. 국세, 지방세. 그러면 국세는 누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는 거고 지방세는 누가 부과하는 걸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우리 이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도 배우겠지만 이때 특히 이 재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재산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 쪽에서 다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드러나 봤나 종합부동산세? 예.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짜리냐는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 바로 뭐고 여러분? 재산세예요. 근데 그 재산의 가액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세 쪽에서 다시 한번 뭘 부과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아셔야 돼요. 재산세는 누가 내는가? 모든 재산 소유자가.
근데 종부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이 아니라 그 재산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누구만?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부과되는 거죠. 고액의. 그럼 여러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지내라?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뭘 내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낸다. 그러면 그분하고는 어떻게 지내야 돼? 나는 인생을 맡겨. 난 내 인생을 걷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 이번에 재산세 너무 나와서 짜증나 죽겠어. 딱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좀 있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다. 나 종부세 내려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내려고? 그러면 그 재산세 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 저쪽 가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수그리! 나는 뭘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에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누구만 낸다고요? 고액.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야.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나도 종합부동산세 한번 분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은 종합부동산세 분납하는 그날 위하여 가훈이 딱 써져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이에요. 그래서 맨날 나올 때와 들어갈 때 종합부동산세 분납하는 그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종부세 분납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특히 이분들하고는 여러분이 많이 자주 잘 지내죠.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은 공인중개사로서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런 분들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든 거죠. 이분들이 여러분이 기본 고객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을 갖고 있으면은 부동산 특히 뭐 매매는 물론이지만 특히 뭐가 임대차를 수시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 봅시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걸 뭐라 하냐면 재지종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재지종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종부세 내고 계신 분 있으면 살짝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저한테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난 그분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 아니 인생을 맡기고 싶어. 내 거 좀 걷어가 주세요. 보유세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재지종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암기 기법을 말씀드려 갖고 좀 여러분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노력을 할 텐데, 자 일단 기본적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것이 재지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부동산을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죠? 처분하죠.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세에서 뭐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고객한테 가장 많이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이 질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이 상속세, 증여세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실무 나갔을 때. 왜냐하면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고 재산이 있다는 거고, 재산이 있는 분은 반드시 무슨 일이 발생해요? 상속과 증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때 상속을 받을 때 또는 상속하고자 할 때 또는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 그 부과되는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은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제일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 부동산을 뭐 하면 부동산 임대하게 되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가 되죠, 여러분?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임대사업자한테, 임대인한테.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동산세법은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우리가 지방세 쪽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기타 국세로서 종합소득세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의 개별 강론입니다.
강론에는 항상 앞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총론이 나옵니다. 총론. 총설 그러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크게 이렇게 구성되네요. 조세, 총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와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로 이렇게 3분화할 수 있습니다. 총론이라는 것은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나 강론을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총론.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과목이나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총론, 총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 총론, 총설이나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거는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강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총론을 다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총론부터 들어가겠지만 총론, 총설은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들으셔도 돼요. 그 대신 뭘 끝난 다음에 강론이 끝난 다음에는 총론을 가지고 종합해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총론에서 약 2문제가 출제됩니다. 2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쪽에서 보통 7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약 7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16문제가 구성됩니다. 이게 기본 포맷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항상 꼭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시험 출제되는 패턴이 최근 출제 패턴이 이런 패턴을 다룹니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몇 문제? 2문제, 지방세에서 몇 문제? 7문제, 국세에서 몇 문제? 7문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3문제. 그리고 재산세에서 3문제 정도. 그리고 등록면에서 1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1문제 정도 나오고요. 양도소득세에서 5문제에서 6문제 나오고요. 기타 국세 쪽에서 1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1 하나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세법은 16문제 중에서 총론에서 2문제 정도, 지방세에서 7문제, 국세에서 7문제 이 정도가 가장 전형적인 출제 문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16문제 중에서 가장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것 좀 잡겠습니다. 메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취득세가 역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뭐가 대표다? 취득세가 대표적인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보유 단계에서 뭐가 제일 기본이야, 여러분? 재산세가 기본이죠. 처분할 때 뭐가 제일 기본이죠?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3대 조세라고 합니다. 3대 조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인 취득세,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처분 단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이 3가지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실 때 일단 단계별로 공부할 때 일단 우선적으로 어디 먼저 공부해야 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구조가 갖춰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2문제에서 1문제 나오는 총론이나 등록면허세나 종합부동산세, 기타 국세 쪽을 이제 보충 보완 정리하는 거죠. 이게 공부 요령이에요, 여러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 전범위를 샅샅이 세세게 여러분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공부할 때는 기본 골격을 갖춰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체 구조를 잡아라.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게. 내가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는데 부동산 세법은 기본적으로 총론과 지방세와 국세로 나눠져 있으면서 특히 이 지방세와 국세는 취득과 보유와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 세법이구나라는 것만 여러분이 오늘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세법을 한다긴 합니다. 근데 어떤 걸 다루는지 아셔야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내년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돌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신 분은 내년에는 이제 합격하시는 거고.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정말 잔인합니다. 오로지 이분법입니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딱 이분법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합격하신 분은 아, 너 열심히 공부했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 안 되신 분은 뭐 했냐 너? 뭐 했냐?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은 분들이 대중화된 자격증이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공부를 해보신 분은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정말 그런 분 얘기 못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제 앞으로 경험하겠지만, 아, 이제 조금 뭐 이제 책도 좀 보고 설명도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알아갈 것 같아.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갈 것 같아. 근데 벌써 문제풀이 들어간대. 이제 나 책 봐야 되는데 문제풀이. 그러면 또 문제 막 쫓아다니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냐면 멍 때리 있다가. 또 끝까지 쫓으면 이제 좀 문제 좀 풀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한대? 시험 문제. 그래서 1년 금방 가버립니다. 지나간 세월 한번 여러분 따라 진짜 금방 갑니다, 여러분. 11월 달, 12월 달은 워밍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단 뭐는 유지하라. 뭐는 유지하라? 민법과 학계는 최대한 복습 정도는 좀 해달라. 이건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달, 12월 달.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여러분 부담 없이 민법과 학계는만 일단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여러분 이제 서서히 이제 일로 매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1년 금방입니다, 여러분. 1년 진짜 금방입니다.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시험 본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공부하시기로 오셨고 오늘 굳은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오셨으면 요 초심을 시험 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부동산 세법 첫 번째 시간 뭐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분 쉬도록 하죠. 예.